그리고 타인의 고통과 함께 수단 선택의 중요한 저서로 은유로서의 질병 거의 진짜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제는 거기서 한번 볼까요? 인용문. 질병은 두 가지 가설을 통해 확대됐다. 인용문이요. 3페이지구나 이거는. 네, 3페이지. 3페이지의 인용문 볼게요. 질병은 두 가지 가설을 통해 확대됐다. 첫 번째 가설은 죄송합니다. 모든 사회적 일탈 행위가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범죄 행위가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범죄자는 비난받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되고 치료받고 교정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두 번째 가설은 모든 질병이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질병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사건으로 해석됐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된 것이며 의지를 사용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으며 죄송합니다. 질병으로 죽지 않기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믿도록 유도됐다. 질병을 심리학적으로 다루는 이론은 환자를 비난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수단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스스로 질병을 가져왔다는 통고를 받게 되는 환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병을 앓을 만한 짓을 했을 것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이 은유로서의 질병은 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질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폐결핵하고 암하고 그다음에 에이즈예요. 근데 폐결핵이 이제 가장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질병이었죠. 네. 근데 폐결핵 하면은 그 심각성보다는 왠지 낭만적인 느낌을 아직도 주죠. 네. 그게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세뇌된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 천재는 항상 한 20, 20 몇 살쯤에 폐결핵으로 죽는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소설가들, 예술가 중에서도 많았잖아요. 이상도 그랬고, 김유정도 그랬고, 이상은 다른 병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폐결핵은 일종의, 그러니까 이 은유가 사실 은유의 정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은유 자체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그 생물학 쪽에서는 이 모든 은유를 다 그러니까 남성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다 그것을 남자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래서 여성 비하적인 속어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사실 그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해 있었을 때는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 뭐 옥동자 같은 아들, 이런 걸로 막 추어 올려주는 거, 그거 자체도 이제 남아선호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냉전시대에는 주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해서 뭐 늑대로 그린다든지 괴물처럼 그리고 막 악마처럼 그렇게 이제 포스터 같은 것을 통해서 매일 보여주는 것이 그 은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거죠. 그 사회가 그 사회를 돌리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를 일상적인 은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폐결핵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네. 폐결핵은 뭔가 낭만화되고 천재의 징표처럼, 그래서 뭔가 연약해 보이고 싶다고 할 때, 연약하고 뭔가 보호받고 싶은 그런 이미지로 폐결핵이 이제 이미지화 된 건데, 그런 식의 어떤 은유가 힘을 잃게 된 것은 폐결핵의 그 약이 개발됐을 때, 페니실린이 나왔을 때라고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 병이 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 진짜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은유로서의 질병을 후잔 선탁이 쓰게 된 계기가
자기 자신도 되게 아팠어요. 예, 암을 앓았는데 이제 아프면서 느꼈던 점 중에 주변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이 질병 자체 때문에 아픈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암 환자니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다. 아니면 당신은 암이 걸릴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예,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질병에 한마디로 you deserve it이라는 거죠. 당신은 그런 질병을 걸릴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식의 시선, 그 타인의 시선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냥 의사랑 객관적으로 병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의사조차도 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질병 같은 게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이제 암 같은 경우도 항암 치료할 때도 전쟁의 은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예, 뭔가 암세포 같은 존재하면 그거 되게 나쁜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 암, 폐결핵, 특히 에이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에 걸리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예. 걸렸다는 선고를 받는 순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병보다 더 무서운 그 병의 은유체계, 은유의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인간은 언제부터 병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일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의 정말 많은 작품들에서 그 질병의 은유를 다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해요. 거기 2페이지로 다시 넘어갈게요. 예, 2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이요. 휴전 손택은 5살 때 아버지를 폐병으로 잃었다. 사랑하는 친구를 에이즈로 잃고 자신은 유방암과 자궁암으로 고통받았다. 휴전 손택은 정작 질병의 치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은 때로 질병 자체보다 환자를 더 괴롭히는 것은 환자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갑론을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질병에 대한 각종 환상과 왜곡된 이미지, 질병과 환자를 둘러싼 제3자들의 열띤 논쟁들이 오히려 질병을 타자화시키고 환자를 소외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천재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천재도 크게 보면 이 사회에서 환자처럼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다. 천재로 호명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의 재능과 IQ, 그의 이용 가치에만 관심을 쏟을 뿐 그의 진심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이 굿윌 헌팅에서 엠보 교수는 윌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천재로 호명하지만 윌 헌팅이라는 인간 자체에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계속 읽을게요. 질병에 대한 가장 악질적인 환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범죄가 범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질병도 환자의 소유물이라는 환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범죄는 범인의 소유물이 아니죠. 또 질병도 환자의 소유물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바라보죠, 사람들이. 아픈 사람 스스로가 병을 만든다든지 환자 자신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식의 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범죄가 범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듯이 질병 또한 환자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에이즈 인권운동 포스터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있다. 단지 내가 HIV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가 죽음의 전문가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오직 삶을 향해 쏟아붓고 있다. 예. 나는 HIV 보균자 그 이상의 존재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신나게 춤추러 가고 싶고 포켓볼도 치러 가고 싶다. 내 친구들과 함께. 결국 HIV를 가졌다는 거 빼고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일반인이랑 똑같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1분이라도 더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HIV 보균자라는 정보를 입수한 순간 그 사람의 이름도 존재도 희망도 취미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단지 HIV 보균자라는 사실만으로 존재 전체가 그 새빨간 낙인 속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윌도 그렇다는 거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사람들은 윌 헌팅이 천재라는 것을 안 순간 그가 왜 천재답게 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애가 천재 같다기보다 그냥 좀 불량기 많은 청년 같죠. 예? 그리고 빈민가의 전형적인 그런 슬럼가의 전형적인 불황소년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도대체 왜 그렇게 끊임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는지, 자신의 재능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써먹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램보 교수는 윌의 이 병적인 행동만 교정하면 윌이야말로 세계 수학계를 뒤흔들 제목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윌의 천재적인 재능이 그의 트라우마 혹은 정신질환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윌의 그 반항적인 기질을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봤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너무나 정상적이죠. 예. 그러니까 저게 정말 질병인가 싶죠. 그러니까 이 램보 교수는 윌에게 천재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쇼이죠. 예. 쇼는 이 사람 윌로부터 어떤 건강성, 예. 이 삶을 즐겁게 살고자 하는 어떤 건강한 젊은이의 보통 사람의 그런 모습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페이지의 중간쯤에 그 카프카 나오는 부분 볼까요? 카프카는 밀레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다. 나는 정신적으로 아프답니다. 폐 속의 질병은 내 정신적 질병이 넘쳐흐른 것에 불과하지요. 이런 식으로 정신적 요인을 질병의 원인으로 치환시키는 사고법은 당신의 성격이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암을 유발하는 특별한 성격이 있다. 암 환자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대중적으로 유포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릴 만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위대한 소설가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16세기 후반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부터 유포된 낭만적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패스트 같은 거 보면 진짜 뭐 귀족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걸리잖아요. 그 균에 노출된. 그러니까 감정의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그런 논리로는 질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질병의 원인 자체가 개인의 불행 혹은 악행에 기반을 둔다는 상상은 수정선택이 열렬히 비판했던 질병에 대한 은유의 시스템이었다. 질병을 정신적으로 치환할수록 질병의 실체는 타자화된다. 모든 일탈이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됨으로써 사람들은 일탈의 원인 제공자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순환 논리. 그래서 끊임없이 환자들이 자기 비하를 하고 우울증에 빠져드는 거죠. 예. 그래서 병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효자 선택이 보기에 이런 관점은 질병의 책임을 환자에게 덮어씌우는 폭력이며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과 과정을 알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의학적 치료 자체를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환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당혹스러운 환상이 유포된다는 것이다. 윌은 소년의 불행이 정신질환을 낳았고 소년의 정신질환이 범죄를 낳았다는 식으로 전개되는 기성세대의 판결에 저항한다. 그래서 어떤 그 판결을 하면 그 소년에게는 뭔가 그 결손 가정일 것이다. 결손 가정이라는 거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그것을 심리적으로 치환하는 거죠. 심리적인 원인으로 치환하고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소급해 나가는 이런 식의 방식이 타인을 더 멀게, 그러니까 거리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전에 라이온 일병 구하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막 극찬을 했었잖아요. 그 전투 장면 앞에 한 30분 넘게.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 진짜로 전쟁을 체험해본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그건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어필하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러면 하이퍼 리얼하다는 거, 정말 그 영화가 전쟁 장면이 너무 리얼하다고 했을 때 그 리얼하다는 느낌, 요새는 레알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 리얼하다는 느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할 때는 진짜 현실에 비해서 그 묘사가 얼마나 가까운가. 현실과 재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리얼하다고, 리얼리티가 있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전쟁 영화를 리얼하다고 느끼는 감각은 뭘까? 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죠. 예.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많은 영화를 봐서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전쟁 체험의 어떤 상상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모여져서 그런 것들이 아마 현실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상이겠죠. 그러니까 이 비교에서 그 현실은 곧 상상인 거예요. 전쟁은 이럴 거야 하는 상상. 그러니까 여기서 리얼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상상과 재현이 얼마나 가까운가의 그 거리였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리얼하다고 말할 때, 그리고 대부분은 얼마나 연출을 잘했는지, 예. 얼마나 세련되게 연출을 잘했는지, 또는 자극의 강도가 되게 클 때, 막 총소리가 엄청 크고, 그리고 그 묘사하는 이미지가 막 화면이 막 빠르게 전개되고, 이런 자극이 강렬할수록, 또 제작비가 많이 들수록, 예. 뭔가 강한 임팩트를 줄 때 그걸 리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한 자극을 받거나, 또는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과 비교했을 때 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리얼리티의 개념이 사실 완전히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현실과 재현 사이에서 리얼리티를 구하는, 얼마나 현실과 똑같은가를 가지고 리얼리티를 따지는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난 것이고, 그거 자체가 이상적인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봤을 때 저거 영화 같다, 저거 드라마 같다, 거꾸로 된 거죠. 이 현실을 묘사한 이 미디어를 보고, 미디어가 현실의 자리를 어떤 의미에서 대체했기 때문에 현실이 더 언캐니해 보이는 거죠. 더 신기하고 더 섬뜩하게. 실제로 교통사고만 봐도, 예, 이 사람들의 막 다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저거 영화에서 저런 거 봤는데 영화랑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표상체계라고 하죠. 우리 머릿속에 뭐 교통사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해보면 거의 다 영화에서 본 이미지들이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표상체계 자체가, 그리고 여자들은 대표적으로 결혼에 대한 환상이 또 심하죠. 예. 결혼도. 그러니까 결혼 자체보다도 결혼식에 대한 환상. 이런 것도 우리의 이제 표상체계를 쥐고 흔들고 있는 거죠. 결혼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표상체계 자체가 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얼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티라는 거 믿는 것이 정말 리얼리티인가, 이것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인용문 한번 볼까요?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공격당했을 때 그 건물에서 간신히 피해 나왔던 사람들이나 근처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봤던 사람들은 처음 그 공습을 설명하면서 믿을 수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영화 같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할리우드 재앙영화가 만들어진 지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결국 어떤 재앙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자신이 짧은 시간 동안 겪었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재앙을 마치 꿈처럼 느껴져요 라는 말 대신에 마치 영화처럼 느껴져요 라는 말로 표현하는 상황이 닥쳤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뭔가 현실 같지 않을 때는 꿈처럼 느꼈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영화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극한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블록버스터나 재앙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기의 감각의 한계를 설명할 때 영화로 비유를 한다는 거죠. 이 페이지 이제 연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기로 할게요. 수잔선택이 연민을 넘어서라고 할 때 연민이 왜 나쁜 감정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민은 그냥 연민 자체는 사실 정말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죠. 근데 연민에서 끝나면 연민이라는 감정 자체가 A와 B를 동등하지 않게 보는 거죠. 만약에 B가 A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 A는 이렇게 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뭔가 부채감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나는 누리고 있구나. 이런 부채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연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의 존재 자체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놓게 하고, 결국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또 이제 연민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 얘기죠. 한번 볼까요? 6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이요. 영화 조지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대학생 츠네오는 낯선 괴짜 할머니의 유모차에 탄 소녀 조제를 만난다. 행인의 눈에 띄지 않는 밤, 걷지 못하는 소녀 조제는 할머니가 끄는 낡은 유모차를 타고 도둑질하듯 은밀하게 세상을 구경한다. 이 소녀에게 뚝딱뚝딱 엉터리 휠체어를 만들어주는 츠네오. 조제는 츠네오가 끄는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아름다운 대낮의 풍경을 보게 된다. 평범한 하늘에 뜬 범상한 구름을 보며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저 구름도 집에 가져가고 싶어 라고 속삭이는 조제. 다락방에서 헌책들을 벽돌처럼 쌓아놓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조제. 두 다리로 걷지는 못하지만 상상 속에서 세상 모든 곳을 바지런히 걸어다니는 조제에게 츠네오는 사랑을 느낀다.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은 액자 저편에서 아련하게 미소 짓고 있던 타인의 삶이 처음으로 내 삶의 두터운 각질을 뚫고 침투해오는 이야기다. 액자를 깨고 들어가 사진 속에 그녀의 진짜 삶을 직시하고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던 츠네오. 그는 막상 액자 너머로 들어가 만난 진짜 세상에 단지 그녀의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간신히 넘어 들어간 그 아름다운 액자 건너편에는 그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녀를 부모님께 도저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 그의 공포가, 그녀와 잠시 동거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는 스스로의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몸은 연민의 마지노선을 넘을 수가 없었다. 그는 사랑에 풍덩 빠질 수는 있었지만 사랑 속에 끝까지 잠겨 있을 수 없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을 짊어지고 삶을 버티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아버리고 말았다. 조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가 도망치더라도 그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츠네오가 잠들어 있었을 때 조제는 마치 머지않아 혼자가 될 미래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듯 긴 독백을 한다. 한 문단 건너뛸게요. 걷지 못하는 소녀 조제처럼 타인을 믿지 못하는 소년 윌 또한 스카일라의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런 대단한 여자가 나 같은 애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통의 반복 학습 효과로 인해서 윌은 치명적인 피해 망상을 앓고 있다. 그러나 윌은 숀이라는 타인의 삶을 엿보면서 어쩌면 자신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숀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자신의 아픈 상처를 윌에게 보여준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던 6년 동안 직장조차 그만두었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레드삭스 팀 역사상 가장 큰 월드시리즈 게임을 직접 볼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숀이 만약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역사적인 야구 경기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정신과 의사의 경력을 희생당하지도 않고 출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숀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냐는 윌의 질문에 그저 내 아내는 죽었다고 말한다. 숀이라는 타인의 고통을 사유함으로써 윌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숀은 윌에게 윌 헌팅을 환자로 보기보다는 자기랑 똑같은
그러니까 친구처럼 사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나도 너는 네 자신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왔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나도 비정상이다. 그리고 네가 정상인 만큼 나도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이 아닌 거죠. 연민이 아니고 정말 너와 내가 소통하려면 그러니까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이요. 연민에 대한 얘기 계속 할게요. 연민은 고통받고 있는 타자와 아직 멀쩡한 자신을 가르는 분계선이다. 연민은 고통받는 타자를 바라볼 때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매우 편안한 안전장치다. 연민은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혹은 보수적인 자신의 현 상태를 은폐하며 나는 여기에 있고 너는 거기에 있다는 괴리감을 심화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을 공고화한다. 나의 행복이 너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가능성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심리. 거기서 연민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연민 자체가 정치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수잔소탁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